안녕하세요. 저는 뱅크시를 통한 현대미술의 이해 수업 사례를 발표하게 될 조원중학교 교사 김민선입니다. 제가 현대미술을 하고 가로하고서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보는 이 정의가 여러 가지 분분해서 저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현대미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동시대의 미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뭐 고흐나 앤디 워홀 우리가 배웠던 작가들은 이제 죽고 난 후에 이런 작가들인데 그 과거의 시대를 어떻게 읽었느냐를 그렸던 작가들인데 우리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이 누가 있을까를 얘기를 하면서 소개했던 이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에 우리 현대미술가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를 발표하면서 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뱅크시 작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뱅크시가 다른 예술가들과 다르게 독특한 그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 그리고 왜 하필 뱅크시와 현대미술을 엮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수업과 비교해서 올해 블렌디드 수업을 하면서 사실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보완이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때 활용했던 매체들이나 수업의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술 수업에 있어서의 감상, 그 방향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뱅크시는 영국의 브리스톨 출신으로 이제 익명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요. 이제 그리는 방식은 그래피티 아트나 아니면은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시에 대해서 이제 그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뱅크시가 간단하게 소개된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영국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15억 원짜리 미술 작품이 낙찰되자마자 파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는데 왜 그랬을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 등장한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입니다. 치열한 경매를 거쳐 우리 돈 약 15억 원에 낙찰된 순간 삐삐삐 하고 경고음이 울리더니 그림이 액자 밑을 통과하면서 가늘게 잘려나갑니다. 경매장은 일순간 혼란에 휩싸이고 직원들은 급하게 작품을 치웁니다. 그런데 이는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뱅크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입니다. 액자 내부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당일 경매장 풍경이 담겼는데 몇 년 전 이 그림이 경매에 나갈 것에 대비해 몰래 파쇄기를 설치했다는 자막도 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파괴의 욕구는 곧 창조의 욕구라는 피카소의 인용문도 남겼습니다. 영국 출신의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뱅크시는 세계를 돌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그래피티로 남기고 유명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로 유명합니다. 이 같은 전력에 비추어 사건은 현대 미술 시장의 거래 관행을 조롱하는 치밀한 기획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뱅크시는 과거에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미술 작품이 거래되는 경매 현장을 비꼬는 그림을 그린 바 있습니다. 소더비 측은 우리가 뱅크시에게 당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더비는 낙찰자와 다음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낙찰된 작품이 뱅크시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미술계 역사상 희대의 장난이 더해진 점에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네, 김민희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뱅크시는 이제 이렇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사회나 예술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에서 되게 비판을 가하는 퍼포먼스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 아트를 많이 남겼고요. 그 퍼포먼스 외에도 미술관, 그 영국에 있는 그런 대형박물관이나 아니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자신의 그림을 몰래 걸어놨던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관람객들과 그다음 미술관 관계자들도 최장 23일까지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관의
걸리는 작품에 대한 그 작품을 누가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는지, 어떤 작품이 그렇게 유명한 예술로서 평가를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능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에 몰래 그래피티 아트를 남기기 때문에 좀 예술의 그런 합법적인 거와 불법적인 측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최근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한 게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영국의 그 런던의 어떤 응급실에 몰래 나타나서 외벽에 게임 체인저라는 이제 그림을 남기고 사라졌대요. 근데 이게 아이가 들고 있는 그 영웅에 대한 인형이 이제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이제 의료진이다라는 내용의 이런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또 몰래 나타나서 방호복을 입고서 몰래 이제 그림을 또 그리고 사라졌는데, 이제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활동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제 유럽인들이 그런 문화적인 특성상 얼굴을 가리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뱅크시가 그런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이제 몰래 하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의 다음 날에 그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비디오로 영상을 남기는 형태로 이렇게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현대미술을 얘기하면서 뱅크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뱅크시는 이렇게 그 작품에 대한 예술 활동을 살펴보면은 크게 제가 보기엔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풍자했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가치가 뭔가 윤리적인 가치보다 우선시될 때의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런 작품 활동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뱅크시의 작품 활동은 어떠한 토론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현상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예술가가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주제로 되게 적절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업의 주제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대미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뭔가 딱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일단 현대미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사조로 묶이지 않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고, 뭔가 의도만 있으면 예술이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현대미술에서 또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되게 고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버블이라는 말도 있고, 자본이 좀 개입된 거. 누군가가 소장했었던 이력이 그 작품의 또 값어치로 매겨지기도 하고, 이래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난해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이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사회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들의 뭐 토론의 주제나 아니면 비평문을 쓰기에 가장 적절한 작품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이러한 특징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수업의 의도이고요. 원래 제가 계획했던 수업의 과정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원활한 모든 활동이 가능했고, 그 안에서 수업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아이들의 성장을 보기 위한 피드백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까 제가 제시했던 뱅크시의 7가지 주제 중에서 조별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뱅크시를 알리는 신문의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료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비평문 쓰기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래서 올해 진행했던 방법을 얼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7가지 주제 중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별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형식은 자유롭게 했어요. 너네가 뭐 카탈로그 형식이 돼도 되고 아니면은 신문의 형식으로 해서 기자가 인터뷰하는 형식이 돼도 되고 이런 형식은 자유지만 들어가는 내용만큼은 필수적으로 너네가 넣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내용은 제가 핵심 질문으로 해서 이제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양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제 결과물들이고요. 이 안에서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배우게 된 현대미술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술하게 하는데요. 이 비평문 평가는 올해 진행한 것과 같아서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점을 뒀던 거는 자기평가지와 동료평가지의 이 어떤 것들을 물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동료평가나 자기평가는 이제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뭐 새롭게 알게 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러프하게 작성한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장실 평가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활동을 추후에 다시 이제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준비도나 참여태도, 기여도, 경청태도 이렇게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자신의 활동이나 이런 과정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고요. 동료평가, 자기평가는 정의적인 영역으로 해서 이제 교과 그 세특에다가 제가 작성을 해주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대상이었지만 이제 분석적 루브릭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왜냐하면 성장심 평가에서는 또 평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루브릭보다는 분석적 루브릭이 평가 요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서 그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채점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채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 비평문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런 평가 요소들을 넣어서 이렇게 분석적 루브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내가 평가해야 할 요소들이 채점 기준에 녹아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수업을 설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대미술을 이제 뱅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대면하는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누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했던 실기나 이론 평가들도 이 맥락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미술 개념에 대한 확장의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술가들을 통해서 배운 시선으로 일상적인 것에 의미 부여하는 그런 스케치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별로 만드는 활동은 빠졌지만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새로운 매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이 조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술형 평가로만 진행을 하였고 후행으로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피티 아트를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실기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술 개념의 확장에서는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갖고 오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듀샹을 이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일상사물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그 레디메이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어서 이 작가의 작품은 꼭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앤디 홀의 브릴로 박스도 이제 일상적인 거와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그런 작품, 이제 의미가 있는 미학사에서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념 미술을 얘기할 때는 이 예술가의 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들으면 되게 흥미있어하고 이제 그리고 만들고 하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작가가 그나마 이렇게 좀 만들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는 사서 의미 부여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고 이 작가의 의미를 들어보고 이 작품이 예술인지 아닌지 한번 너네가 판단해봐 라고 해서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작품을 아이들이 되게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데미안 허스트까지 해서 이제 예술의 개념의 확장을 조금 이제 건드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상적인 거에 의미를 부여한 작가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적인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사물에 아예 다른 제목을 붙이고 아예 다른 의미를 부여해줘서 우리 나만의 시각으로 한번 일상을 새롭게 봐보자 이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등교 수업으로 짧게 만났던 수업이어서 스케치 정도로 끝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예술의 개념이 좀 확장이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 일상적인 거를 새롭게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했던 수업이었고요. 그 수업과 연결지어서 이제 뱅크시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현대미술이 그렇다면 무엇인 것 같은지 아이들의 초기 개념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성장한 그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등교 수업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도 되게 꺼려해요. 말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써보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일상적인 것이 예술이 되는 거, 단순하지만 독창적인 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거, 기존의 관념을 깨부수는 거.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이런 시각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는 거, 현재를 표현하는 거, 과거와 다른 현재를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구체화돼서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조별로 자료를 탐색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에는 좀 등교 수업이 짧아서 이게 제가 이 두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뱅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피티 아트의 개념과 뱅크시가 이렇게 왜 이러한 활동을 한 것 같은지 이제 활동지에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뱅크시가 정말 다양하게 사회, 예술, 환경,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데 너네가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3가지만 찾아서 일단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해갖고 아이들이 휴대폰을 활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를 찾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이렇게 활동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잘 쓴 학생들도 있지만 그 작품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작품에 대한 의미나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가에 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작가의 작품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평문 쓰기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뱅크시 예술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선생님의 설명도 들었는데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한번 써보라고 했고요. 찬성하지만 반대해도 된다. 이렇게 2가지 입장을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뱅크시 작품을 통해서 현대미술이 과거미술과는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은지 서술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제 뱅크시 작품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왔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뱅크시가 곧 현대미술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뱅크시 작품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듯이 그런 현대미술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니까 과거의 미술은 사물이나 아름다운 전쟁, 실제와의 사건을 똑같이 그리려고 했다면 현대미술은 보는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판하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길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쓴 친구도 있었고 예술이 가진 힘에 대해서 또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불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이 가진 힘을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과거의 미술은 대부분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뜻을 의미 부여하고 작가의 뜻대로 해석하는 마치 답안지 같은 것이었는데, 현대미술은 작가 혼자만이 아닌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작품이 완성된다는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유가 가능했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제가 딱 이 작가의 작품은 이게 딱 정답이야라고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이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어봤을 때에도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모습들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이제 수업하는 거는 패들렛으로 공유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평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조금씩 읽어보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나 동료 평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일단 이 패들렛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저는 패들렛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관리자만, 이걸 만드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면 되고, 이거를 올리거나 업로드하는 사람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쉽게 이제 작품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의 계정을 사용해서 하나에 5개의 방까지 무료로 만들 수 있어갖고 2개의 계정으로 만들고, 나머지 남는 방은 이렇게 수업의 주제를 결과물을 공유한다거나 동아리 수업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수업으로 그래피티 아트를 배우면서 바스키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낙서와 그리기를 했는데, 이것도 패들렛으로 과제를 받았고, 그리고 그리는 매체도 제가 한정 짓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그려도 되고 바로 찍어서 그냥 업로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작품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고,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동료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오면은 간단하게 댓글도 달아주고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귀엽다, 잘했다 이렇게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의 조건을 걸어줬어요. 그래도 조형 요소와 원리 용어 우리 배웠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면 평가에 좀 깊이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와 표현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지도 같이 평가해 보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씩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생동감이 넘친다, 대비를 했다, 뭐 강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중학교 1학년인 거를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조건을 걸어주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동료 평가할 때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고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저는 이 수업과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감상 수업을 통해서 항상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게 이미지의 힘이거든요.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결국은 감상 수업이 3과 4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뱅크시 작품도 있고 다양한 현재 동시대를 살아간 예술가들의 작품이 있어서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뱅크시가 감독으로 이제 연출했던 영화예요. 다큐 영화인데,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제목은 미술관을 비판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마지막에 꼭 기념품 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성을 조롱했던 제목이고, 사실 이 영화는 뱅크시의 이야기도 있지만 뱅크시가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아이들과 같이 보고 이제 비평문 쓰기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상의 주제가 항상 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수업은 작품이 만들어진 의도나 목적에, 아니면 특징이나 특성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당연히 조형 요소와 원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작가가 의도,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꼭 이 확장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는 이런데 나의 생각은 어떻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작가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작품 읽기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읽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작품 이면의 내용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장돼서 그거를 읽는 방식, 그 비판적 읽기를 꼭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용 미학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의 그런 예술 감상 방식이 이제 단순히 그런 의미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감상 행위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도 패들릿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뱅크시를 통해서 곧 현대미술이 뱅크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요. 현대미술은 하나의 정답을 가진 예술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의 해석이나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이렇게 나의 삶과 사회를 반영한 그런 예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교과에 이제 교육과정이랑 연계해서 보면은 딱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매일 이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다시 한번 훑어봤을 때 이렇게 미술이라는 게 작품을 통해서 어떤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자신과 삶과 그런 사회를 세계를 이해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뱅크시 작품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통과 그런 동시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비평론 그런 공유나 아니면 서로의 의견 공유를 통해서 타인의 생각이 나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술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과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라서 항상 감상 수업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업 올렸던 거를 저의 그 개인 채널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아카이브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 시대에 저도 초반에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 만든 거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저도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수업 사례들도 많이 공유하고 새로운 매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이제 우연히 인용된 거를 봤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되게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주얼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읽어내는 그 문해력의 중요성이 가장 커지는데 이게 유발 하라리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뭔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거의 차이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정보들을 조각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비판적인 읽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정보를 뭔가 이해하고 뭔가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저희 수업 사례를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